자, 이번 시간은 유치권이라는 주제 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인 교재 순서와 좀 다르게 이번 수련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소유권이라고 하는 물권, 자, 가장 완벽한 형태의 물권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제한 물권으로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라고 하는 용익 물권이 있었고요. 그리고 담보 물권으로서 저당권이라는 주제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당권과 유사한 물권, 특별법상 물권으로서 가등기 담보권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치권. 자, 유치권은 일단 담보 물권이고요. 본질적으로 처분 권능을 지배하는 것이다 해서 우리가 저당권은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을 때 경매 청구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저당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도요, 경매 청구에서 팔아가지고요, 채권 회수를 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저당권에 있어서 하고요, 유치권에 있어서는 둘 다 경매 청구는 할 수 있지만, 저당권은 등기된 권리이기 때문에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된 권리가 아니라 점유라는 것을 통해서 성립하는 물권이다 보니까 우선 변제권이라는 개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치권 파트에서는요,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유치권에서는 인도 거절권이라는 개념이 나와 있어 돈 갚을 때까지 이 목적물 소유자한테 그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우리가 유치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유치권도요, 물권이다 보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고요. 설령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와중에 그 목적물의 소유권이 바뀌었다 한들 바뀐 사람에 대해서도 당연히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일단 그림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라고 하는 거. 자, 앞에서 우리가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나 전세권, 저당권, 가등기, 담보권 이런 것들은 설정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했었고요. 또 등기 이런 것들이 필요했었죠. 성립하기 위해서. 유치권은요, 등기가 아니라 점유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 근거 없이 남의 물건을 점유했다고 해서 유치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돈 받을 권리, 소위 피담보 채권이라는 개념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피담보 채권을 담보로 해서 유치권 인정되는 거 아니고요. 유치권의 성립이라고 하는 것은 공사 대금 채권, 그리고 또 하나가 비용 상환 청구권, 요 두 개라고 하는 거, 요 두 개, 이 두 개의 돈 받을 권리를 기준으로 해서만 어떻다 유치권이라는 것이 인정되게 된다. 그래서 제일 간단한 문제가요, 유치권 성립을 주장한다, 유치권을 성립할 수 있다,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명제가 뜨게 되면 그 앞에 공사 대금 채권 또는 비용 상환 청구권 이거 들어가야지 어떻다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아주 간단한 문제야. 요즘은 좀 출제비 더 떨어지긴 했는데 과거에 이 파트를 도배해버리는 문제가 바로 공사대금 채권과 비용 상환 청구. 설명 간단히 들으면 이런 식이야. 자,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뭔 소리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야야야 이 건물 하나 지어다오, 공사대금 줄 테니까 라고 이렇게 약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다 완성을 해서 그러면 건물의 소유자 누가 된다? 갑이 소유자가 되게 될 텐데 갑이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을 때 을이 공사대금 줄 때까지는 어떻게 하겠다? 이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하겠다. 완성해 놓고요, 키를 안 주는 거야. 공사대금 줄 때까지 키를 주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을 가리켜서 이게 뭐라고 그런다? 유치권. 그럼 가끔 이제 길거리 가다 보면 그런 거 있어요. 빨간 펜으로, 빨간 펜 같은 거네, 유치권 행사 중 이렇게 써 있어. 돈 받을 게 있는데 얘가 돈을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자, 소유자, 우리 앞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소유자, 정당한 원 없이 자신의 소유물을 점유한 자에 대해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었죠. 근데 정당한 원을 가지고 있는 유치권자에게는 당연히 반환 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사대금 채권에 의해서 비용 상환 청구권. 몇 번 했어요. 이제 좀 알 것 같아. 비용 상환 청구권은 두 가지가 있죠. 필요비 상환 청구권, 그리고 유익비 상환 청구권.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점유권 파트에서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선의 점유자 통상의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가액의 증가가 현존했을 때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 법원에서 상환 기간을 허용하게 되면은 이때는
바로 자 인도 거저권 행사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점유권에서 필요비, 유익비라고 해서 필요비가 뭐라고 그랬어? 건물에다가 형광등 몇 개 갈아 끼운 비용 이게 필요비가 되게 될 것이고 자 물세는 지붕을 수리해서 큰 돈이 들어갔고 가치의 증대가 이루어졌다. 이걸 뭐라고 한다? 유익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비 플러스 유익비를 묶어서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고 해서 자, 사안을 보면은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이 분이 신축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라면 이때는 건물의 소유자에게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인도 거절권 행사할 수 있다. 두 번째 이슈가 되는 게 뭐라고요? 바로 자 비용 상환 청구권. 그래서 비용 상환 청구권은 두 가지 필요비와 유익비로 대비를 볼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임대차에서 공부할 텐데 필요비라고 하는 거 이런 식이죠. 건물에 대해서 형광등을 몇 개 갈아 끼웠어 임차인이. 근데 임대인이 그 돈을 안 주네. 그러면 그때 그 돈 줄 때까지 인도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또는 지붕을 수리해서 지붕 수리 비용을 지출했는데 가액의 증가가 현저한데 그 돈을 돌려주지 않아? 그러면 뭐를? 바로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근거로 해서 뭘 주장할 수 있다? 바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해서 인상 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맨날 똑같아. 나중에 항상 시험 지문에 이렇게 떠 갑은 어쩌고 저쩌고 막 다 개소리야. 그냥 끄트머리를 봐야 돼.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유치권이 성립한다. 이런 명제 있으면 그 앞에 뭐 있어야 된다고요? 공사 대금 채권 또는 비용 상환 청구권. 근데 요즘에 문제 구성할 때 공사대금 채권 대신에 수리비 상환 청구권 이런 식의 표현을 쓰거든요. 공사했다는 얘기를 달리 표현하면 수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신축하는 걸 보통 공사대금이라고 그럴 테고 그다음에 중간에 있던 건물을 수리한 것을 이제 수리비 상환 청구권이라는 게 보통 비용 상환 청구권 중에서 유익비 상환 청구와 주로 연계가 되는 개념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이따 문제 볼 때 자세히만 읽어봐봐. 그럼 큰일 나. 그냥 이 파트는 진짜 단순해. 끄트머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딱 탔을 때 그 앞에 공사대금 채권 또는 비용 상환 청구권 있으면 유치권 행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나머지 채권이다. 그러면 어떻다?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아주 쿨해. 그래 제일 감사한 문제가 1번, 2번이라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두 개가 나와. 둘 중에 하나가 답이지. 한 사안에서 두 번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다고요. 누군가는 공사대금 채권이나 비용상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건축, 자재, 매도대금 채권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뒤에 지금 내용을 설명드리는 건 별개 문제로 지문을 치고 들어갈 때는 딱딱딱 다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명제. 요거 뜨게 되면 뭐라고요? 요거 뜨게 되면 그 앞에 공사대금 채권, 비용 상환 청구권 또는 수리비 상환 청구권 있어야 된다서 첫 번째 출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출제 이슈. 나머지는 다 뭐라고요? 유치권 인정되지 않는다 해서 자 이래 보셔야겠고 자 채권자가 타인의 물건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을 것 이래 되어 있습니다. 해서 요즘에 이제 한참 나오는 게 점유 매개 관계에 의한 점유라고 하는 거. 자 점유권 할 때도 공부했던 주제가 있었죠. 우리가 자 직접 어떤 물건을 지배하고 있으면 그걸 직접 점유라고 부르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직접 점유権허락을 해준 사람은 뭐라고 한다? 간접 점유. 그래서 원래 유치권은 점유를 전제로 성립하게 되는데 이때 점유의 범죄는 간접 점유도 어떻다? 포함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타인의 물건에 대한 점유만 어떻다?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만약에 이 갑소유의 X 부동산에서 을이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어떤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 이 X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을 한 경우가 있다. 그러면 소위 혼동의 문제가 발생하겠지요. 유치권도 가지고 있고 소유권도 가지고 있으면 뒤에 있는 유치권은 어떻다? 혼동으로 소멸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을이 이 지금 이제 만약에 유치권도 가지고 있고 소유권도 가지고 있다. 그래 놓고 나서 누구한테 팔아? 을이 누구한테? 병한테 팔아. 그러면서 소유권만 넘겨줬으니까 난 유치권 주장할 거야. 이런 것은 어떻다?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자기의 물건에 대한 점유에 있어서는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자, 출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거죠. 바로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자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경우 이때는 유치권 인정되지 않는다. 뭔 소리냐면 지금 을이라는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키를 어떤 이유로 해서 가방에 줘버린 거야. 그래서 너가 점유하고 있어. 키를 하여튼 뭐라고 얘기해서 지금 건물에 꼭 들어가 봐야 된다고 해서 얼떨결에 키를 줘버렸다고 그러면 채무자가 직접 점유를 하는 거죠.
점유라는 게 어떤 물건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바로 점유라고 정의한다. 그래서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경우 어떻다? 유치권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주요 출제 포인트. 자, 그럼 이렇게 하십시다. 유치권 성립하는 경우 바로 공사대금 채권 비용 상환 청구를 근거로 해서 어떻다? 유치권 성립하게 된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경우 어떻다?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불법 점유는 뭐 요즘엔 다 구성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별 영향가 없는 얘기인데, 원래는요,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지 유치권은 성립합니다. 뒤에서 문제 보게 되면 그런 식이야. 2달 후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공사가 완성되고 나서. 그러면 원칙적으로 따지게 되면 2달 후가 돼야지 어떻다? 유치권은 성립하고 인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2달 후에 지금 뭐죠? 유치권 그때 인정한다고 하면 그 사이에 키 자체를 누가 건물주가 다 바꿔버려서 자기 거로 돌릴 수 있죠. 그래서 공사대금 주기 전까지 계속 미리 점유하고 있다가 변제기 도래하면 그때도 어떻다? 유치권 인정되게 됩니다. 별로 안 중요한 건데 되게 애매한 파트. 그리고 중요 출제 이슈.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다면 어떻다?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해서 유치권 배제 특약은 주로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 바로 비용 상환 청구권에서 이슈가 되게 됩니다. 자, 우리 민법에서 임차인은요,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서 내가 임차인인데 여기다가 뭘 했다고요? 여기다가 성광등을 몇 개 갈아 끼웠다라고 한다면 그 돈 줄 때까지 뭐를 주장할 수 있다?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죠. 지금 이 건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지붕을 수리를 했다라고 했을 때 이 지붕 수리하게 되면 수리비용, 유익비를 원인으로 해서 유치권 주장을 할 수가 있을 것인데 보통 이제 특히 상가 건물에서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원상복구 특약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물건 받은 대로 그대로 돌려주기로 한다. 이게 이제 원상복구 특약에 관한 부분이 되는데 이 원상복구 특약이 있다는 얘기는 비용 상환 청구권을 배제하는 특약, 비용 상환 청구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으면 비용 상환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다?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거는 이 얘기와 사실 엄밀히 생각하면 여기랑 연결되죠. 비용 상환 청구권이 발생하면 어떻다?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근데 비용 상환 청구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 원상복구 특약을 하게 되면 비용 상환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어떻다? 유치권도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여튼 첫 번째 이슈 2가지로 가셔야 되겠다. 크게 2가지가 이슈 3개가 되겠구나. 하나가 공사대금 채권 비용 상환 청구권. 여기다 살 붙이면 비용 상환 청구권을 배제하기로 한 특약이 있게 되면 비용 상환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경우 어떻다?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요게 한 3개 정도가 포인트. 다시 외우겠습니다.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유치권이 성립한다. 이런 명제가 있으면 거기에 공사대금 채권 비용 상환 청구권이 전제가 돼야 된다. 그런데 어렵게 구성할 때 비용 상환 청구권을 배제하는 특약이라고 하는 거, 원상복구 특약이 있으면 비용 상환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다?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채권자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을 때 유치권을 성립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경우 이때는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크게 2개 카테고리. 뭐 얘기는 길게 돼 있는데 2개 정도 갖고 보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발 문제 보실 때 주의만 봐야 돼. 분석하지 말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 얘기 나오면 항상 앞에 체크해보는 방식으로 가면 이게 진짜 10초 정도에 거의 문제 하나씩 해결해 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전에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공부하는 방법에서 민법은 갑과 을과 변과 정의 관계를 그리고 다 개소리들입니다. 공부 못하는 애들 한 소리야. 그거는 한 3분씩 걸렸을 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고요. 그렇게 해서는 전혀 답이 안 나와요. 제가 해보니까 그리다가 세월 다 보내. 그래서 그냥 아예 저서를 무식하게 키워드 가지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이 성립한다 이런 명제에 있으면 그 앞에 공사대금 채권 비용 상환 청구권이 있으면 옳은 표현, 채무자가 직접 점유, 채권자가 간접 점유 이거 틀린 표현, 그리고 원상복구 특약 또는 유치권 배제 특약 혹은 비용 상환 청구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은 유효한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 어떻다?
비용상환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념 하나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치권 관련해서 그 다음 주제 유치권에 소멸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나요? 그래서 이거 한번 가볍게 보십시다. 뭐 지겹게 해온 얘기죠. 물권의 일반적 소멸 사유에서 멸실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건물을 임차 목적물을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는데 지진 나가지고 건물이 홀라당 다 넘어가 버렸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다? 유치권은 소멸하게 된다라고 할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혼동이라고 하는 거, 아까 설명드렸던 주제 중에 하나죠. 혼동이라고 하는 거. 한 사람에게 소유권하고 유치권이 모두 귀속되게 되면 뒤에 있는 유치권은 본인 또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없을 때 바로 소멸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포기 어렵지 않고요. 수용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담보채권의 소멸. 자, 우리 저당권 할 때랑 같은 맥락이죠. 자, 담보물권의 기본적인 소멸 사유, 피담보채권의 소멸이라고 하는 거. 피담보채권, 본받을 권리가 다 소멸한다. 두 가지 있었죠. 하나가 지금 변제하는 것이 하나가 이슈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되게 되는 게, 자, 소멸시 완성, 그 10년의 기간이 지나게 돼서 더 이상 돈 받을 권리가 소멸하게 되면 이때 바로 유치권도 같이 소멸을 하게 된다. 근데 이런 것들은 중요한 포인트 아니고요. 이 챕터에서는 역시 자, 특수한 소멸 사유라고 해서 점유의 상실이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소멸 사유 하나다. 유치권은 자, 등기가 아니라 점유를 전제로 성립하기 때문에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어떻다? 유치권은 기본적으로 소멸하게 된다. 이게 기본 구조. 그래서 아까 건물 공사를 하고요.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이 공사하신 분이 유치권 행사하다가 어떤 이유로 키를 돌려주게 된다. 또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일단 유치권은 소멸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제 특이한 거 있죠. 유치권자가 제3자와의 점유 매개 관계에 의해서 유치물을 간접 점유하는 경우 이때는 유치권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은 내가 점유하면서 공사대금 줄 때까지 버티다가 바빠가지고 알바생을 고용해서 야, 너에게 쭈그리고 앉아서 지키고 있어. 이게 바로 간접 점유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점유 상실이 아니죠. 우리가 앞에서 유치권의 성립 과정에서 점유라고 하는 의미, 간접 점유도 포함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당연히 간접 점유는 점유의 상실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할 것. 그리고 이제 소멸 청구라고 하는 거 두 가지죠. 선관 의무 위반이라든가 또는 불법적 사용에 대해서도 다 채무자는 유치권자에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요거 묶어서 한번 가겠습니다. 앞에서 중요 출제 이슈로 다뤄졌던 게 지상권의 소멸 청구라는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자, 토지 소유자,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자가 2년분 지료를 체납하게 되면 어떻다?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겁나 중요했었잖아요. 그리고 같이 혹시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일 때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돼야지 어떻다?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소멸 청구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소멸 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출제 포인트는 지상권의 소멸 청구.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었냐면 전세권에서도 소멸 청구가 있었습니다. 전세권에서의 소멸 청구라고 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요. 자, 전세권자가 부동산의 용도에 쫓아서 이용을 하지 않았을 때, 그래서 아파트에다가 야간 편의점 개장을 했을 때 이런 경우 다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건 별로 안 중요하고, 그나마 또 조안의 출제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선관 의무 위반에서 유치권자는요, 이 유치 목적물을 잘 보존하고 있다가 돈 갚으면 누구한테? 바로 채권자한테 반환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 자, 열이 이빠이 받은 거야. 공사대금은 안 주고 이놈의 새끼가 그냥.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어느 날 폭우가 몰아치는 그 날에 창문을 다 열어놔 해서, 그런 생각도 한 번도 안 해보고 살으셨나? 내가 돈 받을 게 있는데 건물주가 돈을 안 주고 있다고, 유치권 행사에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나는 급해 죽겠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비 오는 날 어떻게 하면 된다고? 창문을 다 열어놔. 뭐 하라고? 비 들이치라고. 해코지지, 해코지. 그냥 이래 같이 한번 죽어보자 이거지. 그럼 건물이 얼마나 낡겠어요, 중간중간에. 나중에 한참 또 수리비 들어갈 텐데.
이런 것들을 굳이 해석하면 뭐가 간다? 선관 의무 위반이 되는 거야. 선량한 관리자로서 이 관리를 하다가 나중에 돌려줘야 되는데 중간에 창문 다 열어놓고 또 태풍 이렇게 몰아치고 한 날 창문을 반쯤 살짝 열어놔. 왜? 깨지라고. 요따구로 하게 되면 어떻다?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아, 이런 생각을 안 하시나 보구나. 나만 또라이네 해서 하여튼 간에 이런 게 선관 의무 위반하면 어떻다? 채무자는 유치권자에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불법적인 사용이라고 되어 있죠. 자, 유치권자가요, 이 유치 목적물에 대해서 임차인 들여서 세를 받고 있다.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불법적 사용. 또 아까 임차인이 비용 상환 청구권에 근거해서 뭘 할 수 있다. 지금 이제 유치권 행사하게 되는데 그때 임차인이 그 주택을 사용하는 것은 합법적 사용에 해당이 됩니다. 보존을 위한 사용에 해당돼서 그런 보존을 위한 사용이 아닌데 불법적인 사용을 하게 된다. 그럼 어떻다?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두 가지 사유. 선관 의무 위반하고요. 불법적 사용에 대해서는 바로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다. 해서 뭐 얘기 되게 길게 갔는데 다시 갑시다. 점유 상실은 당연히 유치권 소멸한다. 이런 건 안 나와. 너무 쉬우니까. 대신 간접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점유를 유지하는 거니까 소멸의 대상이 아니다. 이 얘기. 소멸 안 되는 케이스, 간접 점유하고 있을 때 소멸되는 케이스 뭐라고요? 소멸 청구라고 해서 선관 의무 위반하고요. 그 다음에 불법적 사용 등에 대해서는 소멸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유치권의 소멸 사유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가 유치권자의 권리라고 해서 요즘 이제 거의 문제의 반 정도가 2년에 한 번 걸로 출제하는 것이 바로 인도 거절권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일단은 그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바로 유치권의 가장 본질적인 권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유치권은 아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경매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는 없는 것. 뭐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경매를 붙여봤자 경매에 따라서 유치권은 개털되는 수가 있으니까 경매에 붙일 일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 자, 그러다 치고 여기서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저당권 파트 공부하실 때 저당권 파트에서 출제 이슈 중에 하나가 저당권의 효력이라고 하는 거 있었죠? 효력 가지고 뭐가 있었어? 부합물, 종물에 대해서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기억나세요? 미친다 3개 있었잖아요. 미쳐버렸던 3가지. 그래서 다시 저당 목적물에 대해 부합된 부합물, 종물에 대해서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 있었고요. 그 건물 저당권이라고 하는 거 지상권, 임차권의 효력이 미친다라고 하는 거 요런 게 있었고 제일 어려웠던 게 압류 후 발생한 차임채권, 과실수익권에 대해서 과실에 대해서 어떻다?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기억나시죠? 압류 후, 압류 이전 아니고 2번 나왔었죠? 압류 후 발생한 차임채권에 대해서 어떻다?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그래서 저당권 파트에서는 통계적으로 가장 많은 이슈를 삼고 있는 게 저당권 효력 중에서 3가지 부합물, 종물에 대해서 효력이 미친다. 2번째, 지금 이제 건물 저당권, 지상권에 미친다, 임차권에 미친다. 3번째, 압류 후 발생한 차임채권에 대해서 다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이거 안 외우고는 시험장 가시면 안 돼. 그건 시험 감독을 무시하는 작태야. 인간된 도리죠. 거의 2년에 한 번꼴로 출제가 되고요. 했던 게 저당권의 효력이라고 하는 주제. 자, 유치권 파트에서 거의 그만큼의 출제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게 인도 거절권이라고 하는 거 볼까요? 자, 인정되는 경우 있고요. 부정되는 경우 있습니다. 자, 인정되는 경우. 요거 이제 옛날 문제야. 그러니까 얘기에 단순화시키면은 유치권을 가지고 있으면 채무자가 목적물 내 거니까 돌려달라라고 주장하더라도 다 인도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유치권자의 가장 중요한 권리가 사실은 뭐라고요? 인도 거절권. 이 물건 차지하고 싶으면은 소유자한테 돈 가져와. 그러면 이 물건 돌려줄게. 라고 하는 게 인도 거절권. 그래서 자,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유치권자라고 한번 전제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갑이 자, 돈을 갚지 않으면 을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인도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근데 이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었죠. 그래서 채권과 목적물 간의 결련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채권자가 타인의 물건을 적법하게 점유할 것, 이런 요건 등을 갖춰야죠. 다 유치권은 성립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갑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이 유치권의 성립이라고 하는 것은 유치권자가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아니했음을 입증해야 되는 소위 법정 담보 물권입니다.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요, 을에 대해서 자, 뭘 주장을 해? 소유물의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정당한 권 없는 네가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면서 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으니까 나에게 물건을 돌려달라라고 갑이 을에 대해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서 소위 뭘 주장한다? 소유물의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누구라는 사람? 을이라는 사람은 나는 유치권자야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할 테고요. 자기가 굳이 입증할 책임은 없어요. 상대방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아니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근데 갑이 소송을 제기하는 과 해놓고 소유자가 결국은 유치권이 성립하지 아니했다는 사실을 입증을 못한 겁니다. 그럼 유치권이 인정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유치권자에게는 어떻다? 인도 거절권이 인정된다라고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 이제 판결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가는 거죠. 목적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자, 피고, 지금 원고가 소유자고 피고가 누가 된다? 유치권자가 될 텐데 피고 유치권 항변이 인정되게 되면은 이행 상환 판결이라는 것을 하게 되고, 이행 상환 판결의 의미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즉슨 뭐냐면, 야야야, 자, 넌 말이야, 지금 이제 이행 상환이라고 하는 거. 자, 일단은 누구? 자, 유치권자는 소유자에게 소유물을 인도해라, 이런 이행 의무를 부여를 하고, 그 다음에 소유자는 그 빚을 얻어다 채무를 상환하라라는 판결, 이걸 해석할 때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게 하나의 이슈가 될 거고요. 요즘엔 거의 잘 안 나와요. 왜? 유치하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해석하면 원칙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요즘 문제는 도배하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인도 거절권을 부인하는 케이스가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인도 거절권을 부인하는 케이스 해서, 자, 먼저 간단한 것도 볼까요? 유익비 상환 청구의 유예 26회 때 구성이 됐었고요. 해서 자, 가보겠습니다.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인이었었고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발생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뭘 주장한다? 유치권을 주장을 하게 된다. 점유권 할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유익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는 바로 채무자, 이 사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법원에 대해서 자, 유익비 상환 청구에 유예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취지는 뭐냐면, 자, 임차인이 자, 지붕수리해서 1,000만 원 받을 권리 가지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두 번째,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까 저 돈을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서 을의 유치권을 인정하는데, 문제는 이 유익비에 대해서 이거 월세 200씩 받을 수 있으니까 5개월 안에 갚을 수 있으니까 판사님 월세 받아가지고 갚을 테니까 어떻게 해달라? 바로 유익비 상환 청구에 유예를 결정을 할 수가 있다. 법원의 판사가. 그러면 일단 유치권은 성립했죠. 아까 유익비 상환 청구는 성립됐고, 그 다음에 점유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유치권은 성립했지만은, 만약에 법원에서 유익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 유예를 결정을 하게 되면 이때는 더 이상은 어떻다? 인도 거절권은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판사 야야, 세입자 지금 1,000만 원 받을 권리 있는 거 인정하는데 원고 얘기 들어보니까 채무자 얘기 들어보니까 5개월 내에 갚은다고 그러니까 그냥 날 믿고 어떻게 해라, 그냥 목숨을 돌려줘라고 하면은 판사님 싫어, 이거 안 되고요. 그때는 어떻다? 당연히 돌려줘야 된다. 즉 인도 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게 이제 하나의 이슈. 그다음에 이제 중요 쟁점이 되는 게 압류 후
성립한 유치권. 앞에서 저당권의 효력을 할 때 겁나 강조했다고. 요즘 새롭게 등장하는 문제가 압류 후 발생한 차임채권에 대해서 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이거 있었죠? 이거랑 거의 같은 맥락이야. 그러니까 이게 압류 후라는 게 실제 이슈가 되고, 아까 저당권 파악할 때도 뭐라고요? 압류 후 발생한 차임채권에 대해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를 내는 게 보면은, 자, 유치권에서도 포인트가 압류 후라는 게 하나의 포인트가 되고, 저당권에서 포인트가 뭐라고요? 압류 후라고 하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민법 공부가 많이 된 대학 교수들이 문제를 구성할 때 어머 압류 후 한번 기어 나왔네, 유치권 한번 나오면 그 다음에 저당권에서 압류 후를 압류 이전 이따구로 장난을 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돌고 도는 거야. 그래서 자, 이게 제일 중요한 주제가 될 거예요. 지금까지 문제에서는 사례를 복잡시 이렇게 돼 있고 등등등 한데 결국은 모든 상당수의 문제가 압류 후 성립한 유치권. 이런 경우에는 자, 유치권의 가장 본질적인 권능인 인도 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압류 성립한 유치권의 의미를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 보이겠습니다. 자, 갑소유의 X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저당권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 치고, 자,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뭐 을이 될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의 건물에 대해서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가 이루어지게 된다. 어떤 이유로 이 부동산을 경매를 붙이겠다라고 결정을 해놓은 것을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 우리 앞에서 그런 거 있었잖아요.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해서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 등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말소 기준 권리.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가 있다라는 얘기는 즉슨 뭘 얘기를 한다고요?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즉슨 이게 이때부터 경매 시작하니까 이 물건 함부로 샀다가 개털되지 마세요라고 경고를 해주는 거야. 자, 현재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가 있다 할지라도 갑이라는 사람이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갑은 이 부동산을 현재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팔아먹을 수 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팔아먹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 근데 산 사람이 재수없으면 다 개털되는 수가 있다. 자, 여기서 이 X 부동산의 등기부를 보니까 자, 갑에서 병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고 치자고요. 근데 경매가 나중에 진행이 돼버리면 말소 기준 권리라는 개념이 있었죠. 말소 기준 권리부터 시작해서 말소 기준 권리 밑에 있는 각종의 등기는 모두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 그래서 병은 사가지고 등기해가지고 자, 등기할 때 취득세도 내고 아주 기뻐할 수 있겠지만은 결국은 소유권을 잃어버리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뭔 얘기를 옆으로서 했냐면 바로 경매 개시 결정에 등기라고 하는 이 개념을 체크를 해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 X 부동산의 등기부를 보니까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돼 있는데 드디어 예를 들어서 병이라는 사람이 이때 유치권이 성립되게 된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요건 낙찰받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 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렇게 공부했다고요. 저당권이 자, 경매가 실행되게 되면 낙찰받는 사람은 말소 기준 권리를 포함을 해서 말소 기준 권리 후에 성립한 자, 각종 등기된 권리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한다. 근데 이제 원래 유치권은 누구한테? 매수인에게 인수가 되게 됩니다.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음이 원칙이에요. 왜? 유치권은 등기할 수 없는 권리이기 때문에 등기, 말소 기준 권리라는 개념 자체가 유치권과는 적용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때 이 사람이 공사대금 채권에 발생한 시기가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대금 채권이 발생을 했고 그때 계속 점유하고 있었다. 그래서 유치권이 성립한다. 그러면 낙찰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분명히 자, 경매 물건 설명하는 안내문에는 이게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표시를 하고 있다고. 왜? 기준점이 언제니까 경매 개시결정 등기 그 점을 기준해서 아무런 권리자가 없다라고 선언을 해서 그걸 믿고 법원을 믿고 입찰을 했는데 낙찰을 받아서 가니까 갑자기 쫙 하는 이제 조폭 같은 아저씨가 얘기를 한다는 거지. 나 유치권자인데 얼마 주기 전까지는 못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아무도 경매 참여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에 등기가 된 후에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기 등이 도래해서 성립한 유치권에 대해서는 어떻다? 인도 거절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걸 이제 지문에서는 압류 후 성립한 유치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압류 후 성립한 유치권에 대해서는 어떻다? 인도 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 외우셔야 돼. 자, 유치권 이미 성립한 상태에서 법원에서 유익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 유예기간을 정해주게 되면 이때 더 이상 인도 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고요. 압류 후 성립한 유치권에 대해서도 소위 유치권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인 인도 거절권이라고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경매 개시결정 등기에 따라서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 공사대금 채권 등을 취득한 유치권자 매수인의 낙찰받은 매수인에 대해서 대항할 수 없다. 이게 그렇게 중요해. 좀 이따 문제 보시면 막 거하게 막 구성하는데 답은 되게 간단해. 압류 후냐 압류 전이냐 이렇게 구성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유치권자의 권리 인도 거절권에 대해서 보셨고요. 나머지 잡담 권리들 볼까요? 유치문의 사용권, 보존을 위한 사용은 어떻다? 가능하다. 근데 아까 불법적 사용을 하거나 선관 의무를 위배하게 되면 바로 소멸 청구의 대상이 되게 된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다 갈 테고 오히려 여기서는 이제 이슈 우리가 저당권을 미리 공부했던 이유가 여기 있는데 자 우선 변제권은 어떻다? 인정되지 않는다. 유치권자에게 뭐는 인정되지 않는다. 우선 변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아까 저당권 경매 청구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봤는데 유치권이라는 것은 경매 청구까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바로 뭐까지 우선 변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파생되는 문제 물상대위권도 다 인정되지 않는다. 우리가 저당권자라고 하는 사람은 경매 청구해가지고요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혹시 저당 목적물이 멸실, 훼손, 공용, 징수 등이 있게 되면 거기서 발생하는 화재 보험금 청구권, 공업사업 수용 보상금 청구권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 행사하는 것. 이걸 우리가 저당권의 물상대위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우선 변제권이나 물상대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타담보 제공 청구 한번 문제 구성되는데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저당권자 같은 경우는 저당 목적물의 가치가 현저히 회하자 하락하게 된다. 담보 가치가 하락하면 다른 담보물을 다 달라고 다른 담보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지만 유치권자가 다른 담보의 제공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나머지는 큰 이슈가 되지 않은 지문 속에서 한두 개 체크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거의 의미를 가질 수가 없어요. 다시 갑시다. 자, 유치권자의 가장 본질적인 권리 뭐라고요? 인도 거절권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인정되는 경우는 요즘은 거의 구성 안 되고 부인되는 경우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성립한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 거절권 인정되지 않고 그다음에 유익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 상환기간 유예 결정이 있게 되면 어떻다? 인도 거절권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논의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그 정도까지 나머지는 지문 가지고 분석을 해봐야 돼서 이 정도가 유치권자의 권리 등에 관한 주제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이제 문제 통해서 유치권 내용들 확인을 하겠습니다.